서울의 심장부. 입지 IP들만을 위한 아레나 호텔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이 한데 뒤섞여 흐르는 강과 같았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값비싼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의 냄새가 진동했다.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오서연은 유니폼이라는 투명한 갑옷을 입은 유령과 같았다. 그녀는 능숙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빈 잔을 채우고 더러워진 접시를 치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계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이 모든 풍경을 담담하게 관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꿈의 공간이 아닌 가족의 빚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기 위한 처절한 현실의 전쟁터일 뿐이었다. 어릴 적 그녀의 할아버지는 작은 한약방을 운영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약초의 향기가 가득한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공간이었다. 할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수많은 약재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사람의 기색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읽어내는 법. 그것은 그녀의 피와 살이 되어 남겨진 유일한 유산이었다. 지금은 그 지식이 이런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의 술시중을 드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다. 그때였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남자에게로 쏠렸다. JS그룹의 총수 강태무였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재단된 얼굴, 최고급 수트 너머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몸,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다. 그의 곁에는 사촌형이자 JS그룹의 전무인 권지훈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는 강태무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사교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오서연은 그의 눈빛에 숨겨진 야망과 질투의 그림자를 언뜻 보았다. 태무야, 저기 M&A건의 핵심 인물인 박 의원님이 와 계시는군. 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좋겠어. 권지훈이 강태무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강태무는 밀려드는 사람들의 아첨과 술잔을 기계적으로 거절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선천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았고 특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 한 잔도 조심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교묘했다. 그는 일부러 정적 창디 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강태무를 데려가 인사를 시켰고 어색해진 분위기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유력 인색에 다가가 그가 내미는 와인잔을 강태무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좋은 날 우리 강 총수께서 주시는 술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소. 거물급 정치인의 말에 강태무는 마지못해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오서연은 바로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이 강태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찰나 미리 준비된 웨이터가 특정 와인잔을 건네는 그 미세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쯤 지났을까 강태무의 상태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얼음장 같은 냉정함에 균열이 가고 그의 뺨이 희미하게 상기되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넥타이를 살짝 풀었고 호흡이 미세하게 거칠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과음했거나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오서연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마셨던 와인잔을 치우면서 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을 맡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와인의 향이 아니었다. 아주 옅게
붉은 꽃의 향기와 섞인 이국적인 약초 냄새. 그녀의 뇌리에 할아버지의 낡은 약자에 서고가 스쳐 지나갔다. 만원초 완훈차오. 남미의 정글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맹독성 최음제. 극소량만으로도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 제때 해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녀의 시선이 권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대 최고의 여배우를 대동한 채 강태무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약에 취한 강태무를 여배우와 함께 스위트룸으로 보내 스캔들을 터뜨리고 그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오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모른 척해야 하나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괜히 나섰다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그를 내버려 둔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눈앞에 위급한 자를 보고도 지나치는 것은 죄악이야. 그녀는 결심했다. 오서연은 음료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강태무를 향해 그대로 넘어졌다. 와장창 쟁반과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오렌지 주스와 와인이 그의 값비싼 수트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그녀는 필사적으로 연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권지훈의 계획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모셔서 옷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서연은 이 혼란을 틈타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강태무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는 권지훈이 예약해둔 스위트룸이 아닌 자신의 직원용 카드키로 열 수 있는 비어있는 일반 객실로 그를 이끌었다. 얌간 니온, 강태무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약효는 그의 의지보다 강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거친 숨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태무는 그대로 그녀의 위로 쓰러졌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 속에서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그의 몸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오서연은 그를 침대 위로 겨우 밀어 올렸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했다. 벨시구를 부를 수도 없었다. 그랬다간 JS그룹의 총수가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그것 또한 권지훈이 원하는 결과일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의서에 적혀있던 유일한 해독법이 떠올랐다. 만원초에 뜨거운 양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음기가 필요하다. 약재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오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24년간 보석처럼 지켜온 순결.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첫날 밤 그것을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위해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남자를 보자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창밖에서는 마치 이 운명의 밤을 예고라도 한 듯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오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려움, 눈앞의 남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굳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유니폼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의 여명은 지난밤의 폭풍우가 남긴 흔적들을 냉정하게 비추고 있었다. 값비싼 와인이 얼룩진 카펫, 여기저기 흩어진 옷까지, 그리고 구겨진 시트 위에는 아직 어제의 혼란스러운 열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오서연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영혼이 찢겨나간 듯한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옆자리에 잠든 남자를 바라보았다. 약기운에 취해 짐승처럼 울부짖던 어젯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잠든 얼굴조차 서늘한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갈기갈기 찢어진 유니폼 조각과 자신의 옷을 말없이 주워들었다.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밤의 흔적을 씻어내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소녀가 죽고 다른 여자가 태어난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순수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런 상황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이 남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다. 마지막 남은 배려였을까? 그녀는 침대 옆 탁재 물 한 잔과 숙취 해소제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잠에 잠긴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어요. 강태무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는 낯선 방, 낯선 여자, 그리고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최악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얼굴에서 하룻밤의 취약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차가운 가면이 씌워졌다. 그는 과거에도 수없이 이런 종류의 배신과 함정을 겪어왔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얼마면 돼? 오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차마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잔인한 말은 계속되었다. 내 같은 여자들은 지긋지긋해. 내 침대에 기어들어오기 위해 이런 천박한 수법까지 쓰다니. 연기력은 꽤 그럴듯하더군. 목적은 이뤘으니. 이제 원하는 걸 말해봐. 그는 그녀의 침묵과 두려움에 떠는 어깨를 죄책감과 원하는 것을 계산하는 교활함의 증거라고 제멋대로 판단했다. 그는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 침대에서 일어나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첩과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거래로 치부해버리는 지독히도 모욕적인 행위였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녀의 하룻밤에, 그녀의 희생에, 그녀의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겼다. 그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큰 액수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을 그녀에게 건네는 대신 바닥에 경멸적으로 던졌다. 이거 받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버릴 테니. 그것은 그녀의 존엄을 짓밟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는 그녀의 희생에 대한 모욕이었고 그녀의 순결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바로 그 순간 오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태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철 같은 자존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구했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다. 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녀의 자존심이 그런 구차한 동정을 구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강태무의 입가에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그런 여자였다. 하지만 오서연은 그 수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힘을 주어 찢기 시작했다. 찍,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녀는 수표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찢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들을 그의 발치에 가볍게 뿌렸다. 그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평생의 용기를 다해 말했다. 당신 돈 더럽군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미련 없이 방을 걸어 나갔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와 그녀의 세상을 영원히 갈라놓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태무는 자신의 발치에 눈처럼 흩날리는 수표 조각과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경멸의 시선에 둘러싸여 홀로 방 안에 남겨졌다.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혼란의 씨앗이 싹텄다. 왜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수표를 찢어버린 거지? 하지만 그의 뿌리 깊은 불신과 오만함은 그 작은 의심을 즉시 짓눌러 버렸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오서연은 차갑고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섰다.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과 그리고 그 남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묻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누구보다 강해져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깨어진 새벽.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 두 개의 평행선처럼 갈라졌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서연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그녀는 아레나 호텔을 그만두었다. 그곳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거짓된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낡은 동네의 작은 식당과 편의점에서 주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고단함이 마음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그 남자의 경멸 어린 눈빛을 뇌리에서 지우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끈질긴 악몽이 되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다. 몇 주가 흘렀다. 그녀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피로감, 이유를 알 수 없는 메스꺼움.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식당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좋아하던 커피조차 입에 댈 수 없게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다. 세댁,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오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설마, 아닐 거야.
단 하룻밤이었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아무도 없는 좁은 화장실 칸에 웅크리고 앉아 영원처럼 느껴지는 아분을 기다렸다. 그녀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결과는 선명한 두 줄의 붉은 선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자신의 작은 단칸방까지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했던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빚더미에 앉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지워야 할까? 그것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닌 하나의 고귀한 생명이었다. 그녀의 핏줄이자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있는 존재였다. 며칠 밤낮을 고뇌와 번민 속에서 헤매던 그녀는 결국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JS그룹의 총수 집무실에서 강태무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그날 밤의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강태무가 누군가의 계략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졌다는 사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가장 신임하는 김 비서에게 그날 파티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CCTV 영상에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권지우는 그만큼 치밀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강태무에게 마지막 와인을 건넸던 임시직 웨이터가 바로 다음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 둘째, 그날 권지훈이 강태무에게 소개하려 했던 여배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전적이 있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그날 오전에 열렸던 이사회에서 권지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리스크 높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강태무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던 안건이었다. 만약 그날 밤 강태무에게 스캔들이 터졌다면 그는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르고 그 틈을 타 권지훈이 프로젝트를 통과시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훈, 강태무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권지훈의 야망과 질투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자신을 상대로 이런 대담한 반역을 꾀할 줄은 몰랐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모든 조사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성급하게 꼬리를 잡으려다가는 뱀이 더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독사는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그때 목을 쳐버릴 생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수표를 찢어버리던 그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분류할 수 없는 인간, 그의 완벽한 세계에 떨어진 작은 이물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은 더 큰 위협, 제 핏줄이라는 이름의 독사를 상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시간은 흘러 오소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허름한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직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주 작은 점 하나였다. 아기집이
아주 예쁘게 자리 잡았네요. 심장 소리 들어볼래요. 쿵, 쿵, 쿵. 모니터에서 울려 퍼지는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공포와 절망, 그리고 원망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남자의 흔적이 아니었다. 온전한 그녀의 아이였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팍팍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될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처 입은 두 남녀를 다시 운명의 궤도 위로 끌어당길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세상에서 오소연이라는 존재는 그저 불쾌한 기억의 파편일 뿐이었다. 하지만 권지훈에 대한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 파편은 계속해서 그의 발치에서 반짝이며 신경을 거슬렀다. 권지훈은 편집증적으로 그날 밤 파티에 있었던 호텔 직원들을 뒷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강태무에게 음료를 쏟았던 그 웨이트리스, 오소연의 행방을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 강태무의 감시망에 포착된 이 움직임은 그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권지훈은 왜 일개 웨이트리스에게 이토록 집착하는가? 그녀가 단순한 목격자 이상의 무언가라는 뜻인가? 그는 김 비서에게 오소연에 대한 전면적인 신상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견고한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오소연 씨는 그날 이후 호텔을 그만두고 현재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최근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그 단어가 강태무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들, 수표를 찢어버리던 그녀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시간의 흐름,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 그의 아이,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감정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책임감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전략적 기회에 대한 본능이었다. JS그룹의 창업주이자 절대 권력자인 그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에게 정략 결혼과 후계자를 압박해왔다. 권지훈 같은 내부의 적들로부터 그의 자리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패는 바로 핏줄이었다.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기업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감정 없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 계약 결혼. 다음 날 저녁, 오소연이 허름한 식당의 주방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자 골목길을 막아선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뒷좌석의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강태무가 얼음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몇 달 만에 재회였다. 그는 더 높은 곳에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후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김 비서를 통해 그녀를 차 안으로 불러들였다. 힘의 불균형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앉은 오소연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볼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무였다. 아이 얘기 들었다. 사과도 안부도 없었다. 오직 용건뿐이었다. 오소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아이가 맞겠지. 의문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혼인계약서라고 적힌 표지가 그녀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결혼하자. 그것은 청혼이 아닌 통보였다. 내 가족의 모든 빚은 내가 해결한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낳은 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다. 아이의 이름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업 인수 합병 조건을 읊듯이 말을 이었다. 그 대가로 넌 내 아내가 되어 대외적으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J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계약 기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다. 이 계약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이며 그 어떤 감정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으며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혼 시 양육권은 내게 귀속되며 너에게는 두둑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사인해.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남자가 이제는 돈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통째로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거절이었다. 문을 박차고 나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신의 자존심과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긋지긋한 빚, 아이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가난, 그리고 미혼모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녀는 괜찮았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과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이에게 완벽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패이기도 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아이의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 결국 그녀는 아이를 선택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계약서 위로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것만큼이나 차갑게 울렸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오, 서, 연, 잉크가 마르며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 가난한 삶을 뒤로 한 채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태무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녀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자신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집으로 들인 여자가 그의 차가운 논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약서 한 장이 그의 얼어붙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태무와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오서연의 삶은 뿌리째 뽑혀 다른 세상에 옮겨 심어졌다. 그녀가 도착한 강씨 가문의 본가는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서울의 심장인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미학이 결합된 거대한 요새였다.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차가운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지만 안락함보다는 감옥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강태무가 준비해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의 맹수들에게 소개되었다. JS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 군주인 강 회장. 강태무의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오서연은 벌거벗겨진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후계자가 생긴 사실에는 만족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미천한 배경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감추지 않았다. 그에게 오서연은 손주 며느리가 아닌 그저 JS그룹의 대를 이을 시바디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권지훈이 있었다. 그는 오서연이 강태무의 약혼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충격과 분노. 강태무가 자신을 따돌리고 후계자 카드를 먼저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재수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권지훈의 어머니이자 강태무의 고모인 강희경은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다. 그녀는 오서연의 옷차림과 말투,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인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나 보구나. 그날 저녁 숨막히는 첫 가족 식사가 시작되었다. 값비싼 옷은 불편한 갑옷 같았고 수십 가지의 코스 요리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강희경은 와인의 품종에 대해 묻는 등 일부러 그녀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며 망신을 주려 했다. 권지훈은 걱정해주는 척하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집요하게 캐물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강태무는 계약에 따라 약혼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차가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집의 미래 안주인이 될 사람에게 걸맞은 존중을 보여주시죠. 고모님. 그의 말은 오서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물인 뱃속의 아이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식사 내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오서연은 이 모든 모욕과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의 총기는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이 또 다른 전쟁터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이 전쟁의 규칙을 파악해야만 했다. 그녀는 낮 시간에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의 낡은 의서를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한편 경영, 경제, 심리학에 관련된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자신을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저 여자와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두 사람을 모두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오버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불의의 사고로 보여야 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강희경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오서연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다. 하녀들은 교묘하게 그녀를 따돌리거나 실수를 가장해 그녀의 옷에 음식을 쏟았다. 강희경은 사사건건 그녀의 행동을 트집 잡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했다.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책만 보면 애한테 안 좋아. 몸가짐을 조신하게 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모든 말들이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화살이었다. 오서연은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힘은 하루가 다르게 존재감을 키워가는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강희경은 평소와 달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까 요즘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네 몸에 좋은 한방차를 준비시켰단다.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약재들만 넣어서 정성껏 달인 거니 한 잔 마셔보렴. 충성스러운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찻잔에서는 은은한 대추와 감초의 향기가 풍겨왔다. 하지만 그 향기들 사이로 오서연의 예민한 후각은 아주 희미하고 이질적인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약방 구석, 독초라고 적힌 서랍에서 나던 냄새와 비슷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지만 임산부에게는 극소량만으로도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홍화의 냄새였다. 오서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과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강희경의 얼굴, 그리고 저 멀리서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권지훈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이제 알겠다. 지금까지의 괴롭힘은 시작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던 칼날이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아이를 향해 진짜 칼끝을 드러낸 것이다. 이 황금 세장 안에서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서연의 눈앞에 놓인 찻잔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를 향한 사형 선고장이자 이 집안의 잔인한 본모습을 담고 있는 독배였다. 강희경의 자애로운 미소와 권지훈의 무심한 듯한 시선이 사방에서 그녀를 옥죄어왔다. 마시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고 마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가장 강한 독은 때로는 가장 약한 풀로 다스리는 법이고 가장 어려운 위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벗어나는 법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순수하고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하는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희경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고모님,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느라 발을 헛디딘 척 몸의 중심을 살짝 무너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손등과 바닥에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그리고 옆에 있던 난초 화분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해서 이 귀한 차를.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연기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강희경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실수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처럼 인자하게 말했다. 괜찮다. 아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녀들 어서 와서 여기 좀 치우거라. 소란 속에서 오서연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손수건으로 카펫에 쏟아진 찬물을 재빨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닦아냈다. 독의 증거가 담긴 손수건이었다. 그날 밤 오서연은 강태무의 서재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들의 관계는 차가운 계약서 위에 세워진 얼음 성과 같았다. 감정적인 호소는 계약 위반이었고 그의 불신만 키울 뿐이었다. 그를 움직이게 하려면 감정이 아닌 철저한 논리와 팩트로 접근해야 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서재 안에서 무심한 허락이 떨어졌다. 강태무는 책상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은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감정 없이 사실 관계만을 나열하며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에 젖은 손수건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고모님께서 주신 차입니다. 그 안에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홍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말이 망상처럼 들리시겠죠?
역시나 강태무의 얼굴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내 고모는 30년 넘게 한방차를 마셔온 분이야. 네가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이런 식의 감정적인 드라마는 우리 계약 조건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주의하도록. 그는 그녀를 관심받고 싶어하는, 혹은 가족들을 이간질하려는 교활한 여자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오서연은 그의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인을 요청할 뿐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차를 쏟았던 거실에 난초 화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난초는 내일 아침이면 죽어 있을 겁니다. 홍화는 식물에게도 맹독이니까요.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그의 이성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검증 방법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하나의 논리적인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그녀가 서재를 나간 뒤에도 강태무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그의 분석적인 뇌는 난초는 내일 아침이면 죽어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도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무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무심결에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피어있던 값비싼 호접란이 마치 검은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찬물이 쏟아졌던 바로 그 부분부터 죽음의 기운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오서연이 남기고 간 손수건을 비밀리에 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충격적인 결과가 돌아왔다. 다량의 홍화 추출물, 검출. 임산부가 복용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 강태무는 분석 보고서를 든 채 온몸이 굳어졌다. 공격은 진짜였다.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핏줄을 향한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교묘하고 은밀한 살인 시도를 막아낸 것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힘없고 배경 없는 그 여자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리셋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명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강인한 생존 본능을 가진 여자였다. 강태무는 서재의 창밖으로 저택의 정원을 홀로 산책하고 있는 오서연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 차가운 계약서의 내용 너머에 있는 오서연이라는 한 인간을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멸이나 냉정한 계산이 아닌 서늘한 존중심. 그리고 그 존중심과 함께 자신의 사촌과의 전쟁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며 저 여자가 어쩌면 이 전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무는 다시 오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복잡하고 진지한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연구소의 분석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눈말리 맞았어.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속내를 일부 드러내기 시작했다. 권지훈 전무, 내 사촌형이지. 그는 오랫동안 내 자리를, JS그룹을 탐내왔다. 이번 일도 그놈의 짓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짊어진 권력의 무게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싸워왔다. 데이터와 돈, 그리고 권력으로. 하지만 적은 내가 모르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 독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지. 그는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더군. 너의 그 지식, 그 예리함이 필요해.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 아이를, 그리고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나와 손을 잡지 않겠나?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전략적 제안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계약의 을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오소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아이를 죽이려 했던 자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강태무는 먼저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녀의 모든 음식은 이제 그의 직속 비서가 관리하는 전담 요리사가 만들었고, 그녀의 곁에는 최고의 여성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황금세장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요새가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은 권지훈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소연은 강태무에게 권지훈의 모든 사적인 정보, 특히 그의 취미나 기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권 전무는 희귀한 보이차와 고가의 침향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죠. 오소연의 눈이 빛났다. 그가 차와 향을 수입하는 경로를 알아봐 주세요.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처가 있을 겁니다. 희귀한 약재는 종종 독초와 같은 경로로 유통되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강태무가 김 비서를 통해 권지훈의 개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가 매달 거액을 천군무역기라는 작은 허브 수입 업체에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소연은 천군무역의 수입 품목 리스트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약재들이지만 여기 투구꽃과 협죽도가 있네요. 둘 다 극소량은 약으로 쓰이지만 조금만 양이 많아져도 맹독으로 변하는 식물들이에요. 특히 협죽도는 제가 맡았던 그 차에서 났던 향과 비슷해요. 강태무는 즉시 천군무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회계 장부는 깨끗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검토했다. 어색했던 공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동료의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태무는 자료에 몰두하느라 식사도 거르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는 무심한 척 김 비서에게 그녀를 위한 따뜻한 죽을 준비시켰다. 오소연 역시 밤늦게까지 홀로 싸우는 그의 모습에서 연민과 함께 존중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할아버지가 알려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안전한 국화차를 직접 끓여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조용히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오소연은 천군무역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대표이사의 이름이 어딘가 낯익다는 것을 느꼈다. 윤지호. 그녀는 밤새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태무에게 말했다. 윤지호, 그 이름을 애너그램 철자 바꾸기로 만들면 권진호가 되어 혹시 이런 이름을 아시나요? 강태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권진호. 그는 10년 전 JS그룹의 제약 계열사에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주도하다가 강태무의 아버지에 의해 불명예 퇴출당한 비운의 천재 연구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권지훈의 외가 쪽먼 친척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천군무역은 단순한 허브 수입 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지훈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의 범죄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달하기 위한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JS그룹의 앙심을 품은 권진호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공범 관계를 넘어 JS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함께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무와 오서연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권지훈의 거대한 범죄 왕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첫 번째 결실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계약서에 묶인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위험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파트너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본격적인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태무의 서재는 이제 완벽한 작전 지휘소가 되어 있었다. 강태무와 오서연 그리고 김비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권지훈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태무의 팀은 권진호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들은 천군무역의 배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과 그곳을 통해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비자금의 실체를 포착했다. 권지훈이 그토록 밀어붙였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빼돌려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교활했다. 모든 거래는 희귀 약재 수입이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회계 감사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는 완벽한 범죄였다. 바로 그때 오서연의 지식이 빛을 발했다. 이 거래 내역들을 보세요. 그녀는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희귀 버섯이나 1년에 고작 몇 그램밖에 생산되지 않는 전설의 약초를 수백 킬로그램씩 수입한 것처럼 꾸며놨어요. 약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죠. 이건 그의 오만함이 남긴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위장을 꿰뚫어보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회계 자료와 약재 목록을 엮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냈다. 권지훈의 탐욕과 그 추악한 민낯을 만천해 공개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마지막 증거는 김 비서가 찾아냈다. 그는 잠적했던 웨이터를 마침내 찾아냈고 신변 보호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그에게서 모든 자백이 담긴 영상 진술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영상에는 권지훈이 그에게 직접 약을 건네며 지시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무는 JS그룹의 전 이사진과 주주들이 참여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그룹의 미래 비전과 신규 프로젝트 재검토였다. 권지훈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드디어 통과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이사회 회의실. 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모든 이사진들이 자리를 채웠다. 강태무는 회의를 시작하며 예상과는 달리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진짜 안건은 우리 그룹 내부에 자라난 거대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분기 실적 보고서가 아니었다. 천군무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였다. 강태무는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권지훈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해외 계좌 내역,
권지훈은 처음에는 태연하게 반박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강태무가 다음 자료를 공개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면에는 오소연이 정리한 가짜 약재 거래 내역과 그 터무니없는 가격표가 상세히 비교 분석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강태무는 처음으로 오소연을 이사진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이 분석 자료는 제 아내이자 전통 약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오소연 씨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오소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떨지 않고 일어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권지훈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허술하고 탐욕스러운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태무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권 전무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화면에는 잠적했던 웨이터의 영상 진술서가 재생되었다. 권지훈이 자신에게 약을 건네며 강태무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권지훈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강태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이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너만 없었으면 JS그룹은 내 것이었다고. 그는 이성을 잃고 강태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강태무에게 닿기도 전에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무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권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그의 모든 야망이 대중 앞에서 치욕적으로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태무와 오소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회의실 안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손으로 키운 괴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강태무, 그리고 오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 사람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회의 탁자 아래로 조용히 손을 뻗어 옆자리에 앉은 오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약속이자 위로였다. 가장 큰 적이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자 JS그룹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깊고 강력했다. JS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강태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권지훈의 라인을 모두 쳐내며 그룹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았다.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인정받았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권지훈과 강희경이 떠난 집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다. 오소연을 경멸하고 무시하던 하인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며 깍듯이 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강 회장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오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를 아가가 아닌 새아가라고 부르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태문놈이 복덩이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다. 그것은 이 거대한 요새의 주인이 내리는 최고의 인정이었다. 외부의 모든 적들이 사라지자 역설적으로 강태무와 오서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오직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차가운 혼인 계약서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어색한 수저 소리만이 오갔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어색한 목례만 나눌 뿐이었다. 그들의 동맹은 끝났고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강태무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는 오서연이라는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어느새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창밖으로 좇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책을 읽는 그녀의 진지한 옆모습,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낯선 방식으로 뒤흔들었다. 그는 평생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오서연을 믿고 있었다. 그녀의 지혜를, 그녀의 용기를, 그리고 그녀의 선량함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 같던 자신의 심장이 그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 그가 평생 경멸하고 불필요하다 여겼던 그 감정이 그의 온 존재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를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어느 날 밤 우연히 보게 된 그녀의 태블릿 PC 화면이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월세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혼모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과 어린이집 정보가 열려 있었다. 강태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없는 저택, 그녀와 아이가 없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자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있는 정원으로 향했다. 오서연은 달빛 아래에서 하얀 목련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에 그녀는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본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굳었다. 계약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강태무는 그녀의 앞에 서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계약서를 그녀가 보는 앞에서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찍 하는 소리는 몇 달 전 그녀가 그의 수표를 찢어버렸던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 계약은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리석었어. 돈이면 당신과 내 아이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준 것들, 신뢰, 용기, 그리고 싸워야 할 이유.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 그는 마침내 그가 했어야만 했던 말을 했다. 미안했어. 그날 아침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내가 틀렸었어.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한 총수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서툰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계약상의 아내를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 오소연이라는 사람을 원하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소. 오소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외로운 미래만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닫아왔던 그녀였다. 그의 고백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구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나 희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강태무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부푼 배를 의식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두 개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함께 걸어갈 따뜻하고 눈부신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얼음성처럼 차갑고 삭막했던 강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한 아이의 웃음소리로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하준아, 예르연. 거실 카펫 위에서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냉정한 총수였던 강태무는 기꺼이 아들의 말이 되어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있었다. 그의 등 위에는 작은 왕자님. 강하준이 까르르 웃으며 매달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아들을 향한 깊고 부드러운 사랑만이 가득했다. 오소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었다. 폭풍우 같았던 하룻밤의 인연이 이렇게 눈부신 결실을 맺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세장 안에 갇힌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JS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그녀의 이름을 딴 서연 생약연구소를 설립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연구소의 소장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통 한의학 지식을 현대과학과 접목하여 새로운 치료제와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 남자의 목숨을 구했던 그녀의 지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고 JS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오소연 소장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섰다. 강태무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종종 예고 없이 연구소에 들러 아내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그녀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지켜보곤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모든 면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이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조용한 시골의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오소연의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다. 오소연은 잠든 아들 하준이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의 비석을 부드럽게 닦았다. 할아버지, 하준이에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우리 세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강태무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고개를 숙였다. JS그룹의 막대한 유산과 작은 한약방의 지혜로운 유산이 한 아이를 통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집 정원에서 펼쳐졌다. 막 걸음마를 뗀 하준이가 아장아장 잔디밭을 걷고 있었고 그 뒤를 강태무와 오소연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아침의 눈부신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태무는
오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 그래요. 음모와 어둠으로 시작되었던 운명의 밤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을 통해 마침내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다. 계약과 돈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신뢰와 사랑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졌다. 저 멀리서 아장아장 걷던 하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엄마와 아빠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서 그들의 완전한 가족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